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까지 음성학을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의문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표시는 10장, 계속 얘기합니다. 그 책의 언어의 산책, 그렇죠? 여기 짤짝 나옵니다. 언어의 산책이란 책의 10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성학과 의문론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성학은 말 그대로 소리를 그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록해서 분석하고 규명하는 그러한 것. 좀 약간, 어찌 보면 자연과학의 뭐 약간이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론은 그렇게 설정된 그런 음성학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정작 사람들이 말로 서로 주고받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해서 결국 의미를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할까? 그것이 바로 의문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음성학은 주로 입을 많이 연구했죠. 귀도 했지만 귀는 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음양음성이라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다시 얘기해서 전파의 모습,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파의 모습을 분석을 해서 전기장치로 되죠. 사이클론 같이 해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라는 그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이 일종의 그런 장치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뇌 속에서 소리가 들어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처럼 이야기를 전달할 때 뇌 속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의 두뇌 속에서 작동이 돼서 나의 말을 하나하나 또는 뭐 굉장히 작은 단위겠죠.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점점 큰 단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연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자로부터 전자, 전자에서 이제 물질이 나오는 분자에서 물질이 나오는 과정처럼 그래서 그 물질을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무다. 이것은 철이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언어의 경우에도 소리가 소리 하나하나 아주 작은 단위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음절이 되고 음절이 하나의 단어가 되고 단어가 이제 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전달되는지 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두뇌 속에서 그것을 소리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지 않은 분야 이것이 의문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을 할 때 의문론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문장을 듣고 뭐 문제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듣기 시험이죠. 청취 그래서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소위 뭐 기기에서 나오는 녹음된 소리든 선생님이 직접 육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 듣는 사람에게 청취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거나 또는 또한 뭐라 그럴까 좀 더 저변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땐 설명이 되나 교육을 할 때 아이들한테 특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마찬가지 영어를 시작한 친구들한테 의문을 얘기해 버리면 아마 거의 기절초풍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의문론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가 뭐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의문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글쎄요 뭐 기회가 된다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어떤 교실 같은 공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길어야
짧으면 한 9분, 길면 한 11분 정도의 설명에 아마 이 의문문 부분만 아마 글쎄요, 10분짜리로 하면 아마 한 10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세하게 이해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론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의문론 그러면 여러분이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립이에요. 대립은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소리의 대립이에요. 소리의 대립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봤을 때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7개의 색깔을 얘기하는데 사실 중간에 그 애매모호한 색깔들이 수만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7개로 빨주, 노초, 파남보 딱딱 나누죠. 그럼 무엇 때문에 색깔을 분명하게 아는 것인가? 눈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이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것을 뇌가 파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언어에도 발생한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같이 그 색깔들이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색깔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들이 크레파스 같은 거 또는 물감 그 과학을 열면 그 안에 색깔이 쫙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요. 뇌가 그만큼 빨리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간 색깔들 아리까리 애매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소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대립이 금방 극명하게 팍팍팍 드러나는 거. 이게 대립이에요. 근데 대립의 정도가 완전히 반대 대립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과 가장 보색, 먼 거죠. 그래서 제일 확실히 드러나는 게 빨간색과 보라색, 이런 것들. 남색 같은 게 훨씬 더 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뭐라고 그럽니까? 빨간색에서 그 파장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그건 누가 발견했어요? 그건 뉴턴이라는 대학자 덕에 우리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죠. 프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빨간색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길잖아요. 파장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색. 그리고 그보다 더 길면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외. 일본식 발음이죠. 그 바깥에 들어있다. 범주 밖에 있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파장이 아주 자잘하게 있으면서 아주 심도 있게 자잘하게 길게 큰 파장이라 자자자작 하는 그래서 꺾은 그 프리즘에서 가장 많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자색. 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보라색을 자색 그리고 자로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자색에 더 꺾여서 바깥을 자외선 그래요. 적외선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올 때 열을 느끼는 거. 햇볕은 우리가 적색에 관련이 있고 햇빛,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시커멓게 타지 않습니까? 피부가 그을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위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그래서 햇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걸 한국말과 예를 들어서 개하고 개가라고 되면 우리가 애하고 그냥 굳이 한국 젊은이들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냥 개가 울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가 기어가요. 이럴 때 멍멍인지 크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더라도 어쨌든 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곰 있잖아요. 공하고 궁. 공은 오 발음은 볼이 되고 궁 그러면 팰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대립의 관계는 뇌로 하여금 그 소리의 집합제를 의미를 금방 인지하게 도와주는 것. 그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호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간 신호등,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 신호등,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어떤 사람은 녹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색 관계죠. 어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 멈춰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근데 이거 교과서예요. 지금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이제는 좀 교과서를 여러분들 이게 이북으로 나와 있죠. 전자책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은 전자책을 또 구입해서 이렇게 저처럼 뭐 제 이 설명을 유튜브로 보시면서 그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되는 게 이제 여러분 그 197페이지에 보면 그 한국어와 영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어는 뭐 금방 알죠. 딸. 예, 이것은 이제 자음 때문에. 근데 모음 때문에 되는 것은 모래. 그죠? 우리 에하고 에 발음이 사실 한국 사람 구분 잘 못해요. 요새 젊은이 지금 더 심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개 많이 벌리고, 그다음에 아까 그 크랩 같은 거 우리 기어다니는 바닷가에 그거 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컨텍스트는 이해하는데 그 발음 하나만 하면 과연 이해할까? 리스닝 테스트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어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을 내면 이제 헷갈리게 해서 물론 이제 컨텍스트의 정보는 주죠. 예, 그답니다. 상황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맥락 정보. 영어에 아까 pen, ten, hand 그건 우리가 자음으로 차이나죠. 그다음 제일 밑에 bit, bat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음으로 차이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음, 모음의 기능이 다 뭐가 있어요? 대립의 기능이 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왼쪽 한국어나 영어나 대립이 되려면 같은 위치여야 돼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자음들이고요. 우리도 영어도 pen, ten, hand도 마찬가지고. 모음의 경우에는 모음 위치에 있죠. 모래. 그렇죠? 그 다음에 bit, bad. 이렇게 우리가 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bad하고 at 같은 거 전치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bad. 그러면 이제 박주가 되고, at 그러면 어디에. 그럼 B가 뭐예요? 대립이 아니라 뭐, 있고 없고죠. 물론 있고 없고도 대립이 될 수 있어요. 제로하고 all one nothing 식으로. 그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의문론에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이런 대립 관계를 보여주는 소리들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걸 음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로 위에 여러분 이해 비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 보이죠? 미니멀 페어. 이거 한 3, 4년 전에 4년, 5년 됐나요? 예, 요걸 답을 쓰는 것이 임용고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되는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 최소 대립상은 이제 분포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대상들을 뭐라고 가리켜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음소라고 보이시죠? 예, 좀 이렇게 진하게 된 거 보이세요? 예, 이것을 음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서 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다르고 다르다. 우리 조상님들이 음소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알고 계셨나? 예, 그래서 대립이라는 개념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옛날에 우리 밑에 보면 아마 김영삼 대통령 같아요. 경상도 발음에서 하하고 확 발음이 우리 의하고 발음이 잘 구분이 안 되죠. 김중건, 그러면 김중근이라고 들려요. 약간 경상도 좀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거 구분하는 것 같은데 좀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확실하게 와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분명히 서울 말에서는 그건 대립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 의문론에서 핵심이 뭐다? 자, 의문론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자음, 모음이 무슨 기능이세요? 같은 위치, 그 단어 이해드립니다. 그걸 찾아야죠, 사실은. 어떻게 찾아요? 그냥 뭐예요? 좀 심하게 눈 까디짓고 댐벼야죠, 뭐. 예, 눈을 막 부릅뜨고 그냥 그 이해들을 사전을 다 뒤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들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모집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모국어 화자가 얘기하는 걸 기록해야 되니까 관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립관계. 그래서 대립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미니멀 페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미니멀 페어를 보여주는 자음과 모음들을 모아서 뭐라고 그런다? 그게 바로 음소예요. 그 음소로 만들어진 글자가 뭐예요? 그게 한글이에요. 훈민정.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언제 나온 거예요? 20세기에 나온 거거든요.
19세기 일찍 잡아도 18세기는 아니에요. 19세기 정도. 저번에 한번 제가 음성학 그 책에서 뭐 1800 몇 년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로 치고 20세기 정도에 대하 나오는데 세종대왕은 1400년대 15세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글자는 뭐예요? 한글 글자는 글자 자체가 음소예요. 그래서 소리 글자에 바로 뭐예요? 최고의 정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음운론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라고 해서 세종대왕 얼마나 많은 관찰을 했겠어요. 그렇죠? 자, 최소 대립상, 그 다음에 음소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은 이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